안녕하세요. 정현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은 대표님의 급여는 적정한가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내용은 현재 대표님이 받고 계신 급여가 적정한지, 이 적정하다는 의미는 재무적인 의미도 있을 거고요. 또 과세 당국에서 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연결되겠죠. 그 내용 함께 공부할 거고요. 총 2번에 걸쳐서 영상이 나갈 건데 오늘은 국세청이 바라보는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한 시각과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그 기준을 체크하는 방법을 실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국세청에서 사주는 고액급여 퇴직금, 자녀는 불공정 부동산 거래, 재산 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30명을 세무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했는지 우선 세무조사 대상을 보면요.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자, 올해 많이 느끼는 게요. 작년에 대표님들의 자녀가 어떤 자산을 취득했거나 하는 경우에 정밀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자금으로 이 자산을 취득했는지 보는 거죠. 물론 여기 나온 내용처럼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물론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만난 대다수의 대표님들은 이런 분은 없었어요.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았고 이 자산을 자녀들에게 자산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전에 이전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대상은 이런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했고요. 구체적으로 고액급여, 퇴직금, 무용자산 편법 거래.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용자산 편법 거래 같은 경우는 특허나 직무보상 이런 거를 많이 조사를 했죠. 자, 이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편법 거래, 없는 특허를 만들어서 거래를 했거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임의로 거래를 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경영성과 무관하게, 자,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경영성과 무관하게. 그래서 뒤에서 계속 다루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급여를 책정할 때 이거와는 반대로 경영성과 관련 있게 급여를 책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탈세 혐의가 보인 사람 15명을 세무조사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를 통해서 고액급여, 무용자산 편법거래 등 이익 독식, 불공정 부동산 거래, 변칙증여, 기업자금 유용, 호화사치, 도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대표님들하고는 거리가 좀 머네요. 총 30명 중에서 고액급여가 한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불공정 증여나 이런 분도 있나 봐요. 기업자금으로 호화사치, 도박. 부당급여 판정, 이게 중요합니다. 대표님. 부당급여 판정. 그러면 어떤 경우가 부당하고 어떤 경우가 정당할까요? 자, 판례에서는 동종업계 또 타 임직원과의 수준 비교, 세 번째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부당급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 자료 만들어 주신
중기기업지원단의 오정현 본부장님이 이거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엑셀로 만들어 주셔서 대표님들이 막연하게 동정업계와 타임직원 수준, 영업이익, 타임직원 수준은 암산으로도 되시잖아요. 근데 영업이익과의 비중, 동업체 평균 이런 것을 자동 계산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개발한 무형자산, 상표권이나 특허권이죠. 사주 일가의 명의로 등록을 하고, 자, 여기도 있어요.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했습니다. 고액의 사용료. 네. 특허하면은 다 부인당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액의 사용료를, 그러니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고액의 사용료. 이런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됐고 세금을 과세를 했겠죠. 여기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 사주가 있고 그 다음에 사주의 형제가 있네요. 자, 시작이 여기로 봐야겠네요. A라는 주식회사가 있고 B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주식회사에 인력 기술을 제공을 했어요. A가 B한테.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경영지원료 과소수치, 이것도 주의해야 되더라고요. 저희 회원사 중에서도 이제 상장 준비하는 회사인데 대표님이 라이센스, 각종 브랜드, 해외 브랜드를 본인이 이제 계약을 따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인에 빌려주는 것을 대가를 과소하게 받았다. 이게 세무조사에서 지적사항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많이 줘도 문제, 적게 줘도 문제입니다. 자, 이런 기술 제공이나 특허, 상표권 같은 경우에 평가를 객관적인 곳에서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라는 회사는 B 회사한테 기술만 주고 대가는 받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 B라는 회사가 사주 일가의 자녀가 지배를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는 기술만 주고 돈을 안 받았겠죠. 자, 그리고 경영 성과 무관하게 고액 급여를 또 이 가족들한테 지급을 했고요. 사주 일가 해외 유학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에게 많은 돈이 흘러간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받을 것은 안 받고, 왜냐? 자녀들 회사의 이윤을 높게 하기 위해서. 자, 그룹 사주 부친과 사주 형제는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자, 이래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경영 성과와 연결해서 어느 선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 수치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수준을 보니까요. 창업주님은 연간 15억에서 25억. 제가 최근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연간 수십억의 급여, 연봉을 받는 분들은 꽤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회사 규모가 큰 경우죠. 100억 이상이, 연봉 100억 이상이 3명이나 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창업주는 15억에서 20억인데 기타 임원은 1억에서 2억. 당연히 어떤 창업주, 그러니까 대표이사, 임원 중에서 대표는 더 드릴 수 있겠지만 10배가 넘잖아요. 자, 아울러 창업주는 다른 공동대표와는 달리 퇴직 직전 대폭 증가한 급여를 바탕으로 땡땡땡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그게 연봉이 25억이면 퇴직금 수백억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조사 방향은 사주 일가에 대한 고액 급여 퇴직금 과다 지급 및 계열사로부터 경영 지원료 과소수치,
자,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회사는 이렇게 해서 A라는 아버지의 법인은 주가를 낮추고 B라는 자녀들의 법인은 주가를 올릴 계획이었을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한 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원 보수와 퇴직금 급여 관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라. 자, 어떤 부분이냐? 자, 이사 보수액은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보수 상한만 주주총회에서 정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이사회에 임원 위임을 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주총에서 다 하셔도 되고 주총에서 한도만 정하고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송금에 삼입하는 게 원칙이죠. 비용이니까 판관비잖아요. 예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 등이 결여된 임원 보수는 송금 불산입한다. 그러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는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 돼요. 적정성 판단 기준. 자, 이 내용은 실제 대법원에서 판례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해당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다. 영업이익 대비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이걸 또 본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거냐, 아니면 이번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일부러 많이 한 거냐, 또 보수의 증감 추이, 법인의 영업이익 등의 변동성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급 지급 여부도 본대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여부도 본다고 합니다. 여기 좀 연결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회사가 갑자기 이제 이익이 많이 남을 경우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하고 주주와 임원이 동일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안 하고 그것을 임원의 성과급으로 많이 처리를 하시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어느 회사는 하죠. 갑자기 성과가 많이 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임원들한테 성과급을 좀 더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있잖아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이게 판단이 참 애매한데 뒤에서 적정선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이렇게 과세를 할 때 이 부분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2015년도 말까지 중간정산,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지 않죠. 그때 많이들 했는데, 자, 16년도부터 이제 세무조사를 많이 했어요. 퇴직금을 과도하게 많이 지급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소명은 많이 했지만 이걸로 조사를 받은 회사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수백 개 회사를 했지만 그것은 적정한 금액, 기존의 급여하고 큰 차이가 없고 또 배수 역시 보통 다른 동종 업종의 법인들이 하는 수준의 배수,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10억 이상 나간 회사도 이걸로 인해서 문제되는 회사는 없었고요. 자, 금액이 크면 그만큼 근속기간이 길고 그동안도 꾸준하게 급여를 그 정도 받아오신 분들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 적정성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건 적정하고 어떤 거는 부적정하냐라는 판단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임원 퇴직 직전에 퇴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급여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 저희도 인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표님이 다른 소득이 많아서 급여를 좀 적게 받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회사들은 좀 인상을 했어요. 회사 수준에 맞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하거나 인상되기 전에 월급여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송금 산입했다. 인상된 건 인정 안 하고 그 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하고 초과는 상여금으로 처리했겠죠. 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보다 급격하게 인상.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들한테 미리미리 이 제도 정비를 하시게끔 권유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급격하게 할 수도 있죠. 합리적으로 한다면. 저희도 2015년 말에 해서 한 회사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한 거는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급격하게 인상을 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면 급격하지도 않고 또 합리적인 이유도 있으니까 부인당할 소지가 굉장히 적겠죠. 해당 퇴직 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 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 등과 비추어 볼 때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과다한 금액. 근속기간하고 비례해서 대표이사의 업무, 다른 이사들과의 연봉 수준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근속기간에 맞는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거고요. 재무 상황 중요하죠. 사업 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적정성 여부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표님들 여기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법인의 손비가 인정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법인세 덜 낸 것만큼 다시 내야겠죠. 가산세까지 해서 자, 법인에서 세금을 더 낼 거고요. 더 낸다기보다는 원래 낼 거를 안 냈으니까 과세를 하는 거겠고 두 번째, 자, 일단 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지급이 됐어요. 자, 그러면 퇴직금이 아닌 뭐 대표님의 상여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겠죠. 상여로 보면은 법인세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비용 처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가지급금으로 보게 된다면 법인세도 늘어나고 그때는 개인 소득세는 안 늘어나겠네요. 빌려갔으니까 인정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라 이렇게 되겠네요. 상여 처리가 되면 법인세 부분에서는 상여도 비용 되니까 인정이 될 거고 개인의 소득세가 상여면 종합소득세율이니까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자, 오늘은 대표이사의 급여가 적정하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것을 수치화해서 적정선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의 예고편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고 했을 때는 법인의 비용 처리돼서 법인세 절감되는 것, 또 대표님 입장에서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세율만 보자면 이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업종 평균, 산업 평균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줘야겠죠.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영상 하단에 급여에 대해서 좀 소득 디자인을 받고 싶다. 자, 상담 남기기 신청하시면 이 부분 저희 세무사님들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 법인 컨설턴트 분들을 위한 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1교시에는 법인 정관 완전 정복. 자, 법인 정관은요, 단순하게 설립할 때 필요한 정관이 있고요. 주주나 임원의 취득형 권리를 넣는 정관이 있습니다. 이 취득형 권리가 들어가 있어야지 주주로서의 이익 실현, 또 임원으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요. 무한으로 되어 있는 임원의 책임에 대해서도 적정한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컨설턴트 분들은 법인 정관을 컨설팅할 때 대표님들의 이익을 제대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법인 정관 컨설팅이 가능하시게 될 거고요. 2교시에는 고객이 열광하는 법인 컨설팅 기법. 코로나라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들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대표님들이 진심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제대로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턴트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지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가갔을 때 고객들이 열광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컨설팅에 동참할 수 있는지 컨설팅 기법과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자, 수강생들은 후기를 남겨주시면요. 특전으로 배워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관 템플릿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설명문을 클릭하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성공을 원하시는 우리 법인 컨설턴트 여러분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